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6장 비밀공작 활동에서 비밀공작 한계와 쟁점 제5절 245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비밀공작의 마지막 파트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공작의 한계와 필요성입니다. 비밀공작은 정보기관이 정책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보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또 국가정책을 앞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은밀한 내정 간섭이라는 성격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는 유엔 헌장 형식에 배치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공작은 공개적 수단으로는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택되는 정책적인 대응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이 실행 주체가 되지만은 정책 결정자의 목적과 외교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활용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홍보나 합법적인 수단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전시 상황이나 적대 세력 대응 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밀공작에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적법성의 논쟁입니다. 비밀공작은 이 이상주의 관점에서는 비밀공작을 타국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보고 있지만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자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에 대한 전복의 정당성, 또 국민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되느냐는 여부, 또 반란 선동을 위한 무장 지원의 도덕성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런저로 사안별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지만은 정책 수단으로서 비밀 공작의 필요성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공작에 대한 근거법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비밀공작은 이제 법적 근거의 필요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법률 근거 필요성은 비밀공작이 정보 수집과는 달리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치행 행정 원칙에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법률 근거 불필요성은 비밀 공작을 광의의 정보 활동으로 이해하여 명시적 규정 없어도 관련 법의 기타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쟁 결과 CIA 출범 당시 의회는 비밀 공작을 기본 임무로 상정하지는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기타 조항을 근거로 해서 비밀 공작이 정보 공동체의 주요 임무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공작에는 최고 책임자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부인의 원칙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명령을 단계화하고 책임인지 범위를 제한하는 은폐 구조로 구조가 활용이 되고 있죠. 이것은 최종 책임자의 탄핵,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이지만은 1974년 휴즈라이언법 제정 이후에는 비밀공작 수행 시 대통령의 서면 승인이 요구되고 법적인 통제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한편 비밀공작은 규모가 클수록 비밀 노출 위험이 증가하며 실제로 레이건 정부 시기 니카라과 반군과 또 무자헤딘 지원 공작이 노출되어서 외교적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선전 공작은 역풍 효과로 국내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고 또 국가안보상 필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의 이익 형량 원칙에 따라서 진실을 고백하거나 또는 발표를 유보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 온 것이죠. 또한 이 암살도 비밀공작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거리가 되는데요. 이 암살은 국가와 정보기관에 따라서 인식과 정당화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이죠. 구소련은 암살을 정보기관의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반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표적살인 또는 법 외 집행으로 규정해서 안보 위협의 제거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금지설과
또 대량 살상이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상대적 금지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6년 처치위원회 권고와 1981년 대통령령을 통해서 평시 암살을 금지했는데 전시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군사 행동이나 제한적인 은밀 조치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체포한 것도 아마 이런 근간에 두고 시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밀공작은 결과평가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성공으로 평가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부정적인 결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공작이. 미국의 성공 사례는 1940년대 유럽 반공주의자 지원과 1950년대, 60년대 일본 잔미단 선거 지원이 있었고요. 반면 실패 사례는 1953년 이란 쿠데타로 단기간 친미 정권을 수립했는데 이후 반미 정권을 초래한 경우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지원이 소련 붕괴에 기여했으나 장기 내전과 탈레반 정권, 국제 테러의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공작에 대한 평가는 사실 단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비밀공작은 아니지만 특수군사활동이 있죠.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이게 특수군사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특수군사활동은 배후 은폐를 전제로 하는 준군사공작과는 다르죠. 그래서 군복을 착용한 현역 특수부대와 군사장비를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군사행동이죠.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적인 성격 속에서 비밀공작과 특수군사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정규 무장군인과 군사력 사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는 이제 미국은 알카에다 IS 지도부 제거라든가 또 파키스탄 중동 지역 대테러 작전, 드론과 특수부대를 결합한 표적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뭐 지금도 당장 그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서 온 그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당시 체첸 분쟁 이후에 CIS 지역에서의 무력 개입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규정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활동은 각국의 특수부대가 수행하고 대표적으로 미국의 소컴이나 영국의 SAS, SBS, 러시아의 알파 부대와 빈펠 특수부대가 있죠. 그래서 특수군사활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군사공작활동과는 다릅니다. 중군사공작활동은 주체가 적국가 정보기관으로서 대상국의 반군인, 난민, 민간인, 예비역 군인 등을 지원해서 민간인 복장이나 또는 특수위장복을 착용한 다음에 배후를 은폐한 상태에서 장비 물자 등도 제조국 표식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반해서 특수군사활동은 군사지휘부 특수사작전사령부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현역 특수전부대 요원이 투입하고 뭐 은폐도 필요 없죠. 마찬가지 이런 장비와 물자도 제조국 표식된 내용 장비 물자를 사용하고 뭐 전투복도 착용하고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것 같이 특수군사활동은 이 중군사공작활동, 이 비밀공작활동과는 구분이 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장부인은 그럴듯한 부인 원칙은 이제 비밀공작과 관련된 법적 도덕적인 책임 문제에서 최종 책임자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라는 기술적인 수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비밀공작에서는 활동 내용보다는 후원자의 정체 은폐가 중요하고 어느 수준의 책임자까지 인지했는지에 따라서 외교적인 파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적 은폐 장치로서 위장 부인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권한 남용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헌법적인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쟁을 낳아왔죠. 그래서 처치위원회는 대외 개입 부인을 위한 위장 부인이 국내 정책 결정 과정과 헌법상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1974년 휴즈라인법 제정으로 인해서 비밀공작의 최종 승인자가 대통령으로 명시되면서부터 해서 위장 부인의 법적 가능성은 크게 축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밀공작을 하다 보면 역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역류라는 것은 선전공작의 부작용으로 해서 해외에서 수행한 악선전이라든가 비밀공작의 효과가 국내로 되돌아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53년도 이란 쿠데타 관련해서 CIA 보고서에서 처음 역류라는 용어가 사용됐고요. 법률적으로는 비밀공작을 중단하더라도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형법상의 이익 형량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작전 유지로서 얻는 국가 안보상의 이익이 진실 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진실 고백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공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경우는 국민에게 사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공작은 앞으로 오늘날 그 비밀공작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 마약, 국제조직범죄 대응, 지역 분쟁 관리 등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그 중에서 커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지의 미중로 간의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전통적인 비밀공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토론이나 법률 근거를 공개하는 개방공작 형태가 등장하고 언론, 방송을 활용한 공개적인 영향 활동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리는 그래서 비밀공작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 승인과 의회 인지를 포함한 사전 승인, 의도와 목표의 정당성, 다른 수단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보충성, 성공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수단과 목적의 비례성을 제시하고 향후 비밀공작은 이러한 기준하에서 통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밀공작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활동과 같이 특수부대 작전으로도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양상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정보활동 실전 영역에서 제7장 국가안보 위기관리 251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